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치원과 초등학생의 책임 등교 실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돌봄과 학습 공백은 값비싼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교육과 방역당국이 정교하게 협의하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공기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이어 100일 이내 1억 회의 백신을 접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또 해외에서 오는 항공 승객들을 대상으로 입국 전 검사와 도착 후 격리도 추진됩니다. 24일부터 프랑스를 방문하는 모든 여행객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U 회원국들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비필수적인 여행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밀 지상 관측용 차세대 중형위성 1호가 오는 3월 20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됩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1호는 발사 후 6월부터 국토관리와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영상 촬영 등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들어갑니다. 흔히 머리가 나쁜 사람을 새 머리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새는 의외로 영리하고 공감 능력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잠시 뒤 궁금한 S에서 새 지능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안정된 것은 아닌 만큼 방역 조치 완화 여부는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감소세가 언제든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며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가장 왕성한 겨울철이라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고 변이 바이러스 유입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300에서 400명대가 유지되고 있으나 여전히 2차 유행 시기와 비슷한 규모인 만큼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서 방역 조치 완화는 비교적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로 인해 국민적 피로도가 누적되고 또 관련 문제도 제기됨에 따라 현행 거리 두기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에도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의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를 비판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자영업자들의 불안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이 비과학적, 비상식적 영업 규제라며 당장 철폐하라는 요구가 나왔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의 기본 원칙은 접촉 기회를 최소화하는 것이고 심야로 갈수록 방역 관리가 어려워지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며 실제 확진자 감소에 9시 이후 영업 제한과 5인 이상 모임 금지 효과가 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럼 정세균 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정치권 일각에서 정부의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를 두고 코로나19가 무슨 야행성 동물인가 혹은 비과학적, 비상식적 영업 규제라며 당장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파고들어 선거에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방역을 정치에 끌어들여 갑론을박하며 시간을 허비할 만큼 현장의 코로나19 상황은 한가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양보한 채 인내하면서 방역에 동참해주고 계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언행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교육과 방역당국이 정교하게 협의해 저학년이라도 우선 책임지고 등교를 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돌봄과 학습의 공백은 값비싼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는 만큼 유치원과 초등학생의 책임 등교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할 만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감염 억제를 위한 등교 중지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논문과 스스로 학습하기 어려운 저학년부터 순차 등교를 실시하는 외국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임용 대기 교원과 예비 교원 활용을 확대하고 기간제 교육을 한시적으로 늘려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기초학력 지원 인력을 도입했으면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가정 환경에 따라 원격 수업 환경이 다른 만큼 컴퓨터 장비와 와이파이 같은 디지털 인프라를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지원하자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만 맞으면 마스크를 벗고 모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 올해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왜 그런지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년 코로나19 감염을 막는 가장 큰 무기는 마스크와 거리 두기였습니다. 그만큼 일상은 멀어졌는데 다음 달 백신 접종이 시작돼도 당장 회복은 어렵습니다. 집단 면역에 대한 형성 시기는 그런 면역 형성 기간까지 고려하면 11월 정도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집단 면역도 그나마 백신이 최대한 효과를 내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맞은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네. 평생 가는 면역이 아닌 이상 이미 맞아서 시간이 지난 사람은 한쪽에서는 면역이 없어질 거고 한쪽에서는 이제 맞았는데 아직 면역이 안 생겼을 거고. 특히 무증상 감염 시기에도 전파력이 있는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하면 백신 한계도 뚜렷하다는 지적입니다. 무증상 감염 차단 효과에 대한 임상은 아예 진행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백신 자체가 전파 위험까지 낮추는 건 아니라는데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은 확률로 나는 안전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은 남는 거예요. 백신으로 감염 자체를 100% 막는 것은 애초 불가능한 만큼 앞으로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는 필수입니다. 피로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활동과 행위를 중심으로 방역 수칙을 세분화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이번 달 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해서는 1월 중에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해서 별도의 대국민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며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자세하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우선 접종 대상안을 보면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노인, 성인 만성질환자, 소아청소년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및 직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50세에서 64세 성인, 경찰, 소방공무원, 군인,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 및 직원 등이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로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의료진과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가 가장 먼저 백신을 맞을 대상자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사물인터넷 통합관제센터를 기반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유통과 관리를 담당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유통관리체계 구축 운영사업 수행기관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를 선정하고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다음 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국내로 들어올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의 백신 유통을 담당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별로 맞춤형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해 백신 운송 중 실시간으로 온도 유지 여부나 배송 경로 등을 모니터링합니다. 질병청은 초저온 보관이 필요한 화이자 백신을 위한 초저온 냉동고 설치 사업도 본격화한다고 전했습니다. 질병청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대한과학, 일신바이오베이스, 서모피셔 사이언티픽 등 업체 3곳을 통해 냉동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고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백신의 철저한 유통관리 체계 구축은 안전한 접종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업무이므로 접종 시행 전까지 세심하고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열흘 동안 매일 주제를 정해 역점 사안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국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습니다. 취임 둘째 날에는 100일 안에 백신을 1억 회 접종하고 외국에서 오는 항공기 승객은 사전 검사와 격리를 하게 하는 등 코로나19 대책을 내놨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현안에 발빠르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취임 5시간 만에 행정명령에 서명했던 것도 이런 전략의 시작입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주제를 정해 행정명령 발동 등 대응 조치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취임 둘째 날 주제는 정책 최우선 사안인 코로나19 대응. Our plan starts with mounting an aggressive, safe, and effective vaccination campaign to meet our goal of administering 100 million shots in our first 100 days in office. 100일 동안 마스크 착용 권장과 함께 학교와 기업 정상화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외에서 오는 항공 승객들은 사전 검사와 함께 격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리핑 후 바이든 대통령은 관련 행정명령에 곧바로 서명했습니다. 이처럼 현안 대응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난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와 결별하고 바이든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려는 의도입니다. I understand why many governors, mayors, county officials, tribal leaders feel like they're left on their own without a clear national plan to get them through the crisis. 여기에 의회를 바라보다 실기했던 오바마 전 행정부의 취임 초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크고 신속하고 간결하게 현안에 대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오는 24일부터 프랑스를 방문하던 모든 여행객들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지도자들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비필수적인 여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24일 일요일부터 프랑스를 방문하는 모든 여행객들은 출발 전 3일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현지 시각 21일 열린 유럽연합 EU 27개 회원국 화상정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스페인,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에 이어 프랑스도 합류한 것입니다. 정상회의에서 EU 회원국 지도자들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회원국 간 비필수적인 여행 제한 조치를 검토하기로 합의하고 며칠 내로 구체적인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정상회의에서 역내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심각한 지역을 다크레드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다크레드 지역의 주민이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갈 경우 출발 전 코로나19 검사와 도착 후 격리를 의무화하자는 방안입니다. And in view of the very serious health situation, all non-essential travel should be strongly discouraged.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또 24일부터 EU 비회원국에서 EU 회원국으로 오는 필수 인력은 누구나 출발 전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때문에 취소해야 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영국의 더타임스가 현지 시각 21일 보도했습니다. 더타임스는 익명의 일본 집권당 연합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2032년에 개최하는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올림픽을 개최하지 못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정부가 다음해 올림픽을 개최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올해 대회의 취소를 발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2032년에 개최하는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리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올여름 올림픽 개최 여부는 오는 3월 25일 성화봉송이 시작되기 전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리 위원장은 니시시폰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올림픽 개최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는 데 대해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대회 향방에 대해서는 성화봉송이 시작될 것인지 연기될 것인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흐 위원장의 뜻에 따라 전화회담을 요청해온 코츠 IOC 조정위원장과의 통화에서 대회 개최와 관련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를 기록하면서 3차 유행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산 저지와 더불어 백신 접종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3차 유행을 잠재우기 위해 그동안 정부가 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가장 효과가 있던 건 9시 이후 영업 제한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3차 유행 안정화에 기여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언급한 것처럼 9시 이후 영업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물론 정도에 따라 기여한 부분들도 있을 걸로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 3차 유행 안정화는 한두 가지 요인보다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부에서 언급한 두 가지 요인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시선별진료소를 통한 무료 진단검사 운영도 상당히 효과가 있은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여기에 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도 영향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국민들의 방역조치 협조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요인을 꼽기에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저희가 지난 경험을 통해서 보면 적절한 시기에 선제적인 방역 대책을 시행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에 맞춰서 특별 방역 대책이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설 연휴가 전 국민이 전국적으로 대규모 이동이 있는 큰 명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역 대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동을 최소화하거나 어느 정도 이동이 있더라도 가족 내 집단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네. 정부도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 틀 안에서 설 연휴를 위한 특별 방역 대책을 준비하고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 추석 연휴 때 방역 조치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난 추석 연휴 때 적용했던 방법들을 기본적으로 적용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다 강력한 방역 조치로는 현재의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적용하는 것인데요. 예. 설 연휴 특별 방역 조치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이유에는 명절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 문제가 있고요. 오늘 300명대 국내 자체 발생만 보면 300명대 초반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별한 변수가 없이 이대로 감소세가 유지되면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가 종료되는 1월 30일쯤에는 한 100명에서 200명 수준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1.5단계에 해당되는 단계거든요. 네. 그래서 1월 31일 새로 발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는 거리두기 하향과 더불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해제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들이 설 연휴 특별 방역 조치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추석 연휴 때보다는 이번 설 연휴가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더 높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설 연휴 때도 지난 추석 연휴 때처럼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가급적 고향 방문을 자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자발적인 방역 참여 그리고 정부의 친밀한 대비책 마련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백신 이야기인데요. 지금 곧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 백신은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어떤 백신이 먼저 접종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음에 예상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먼저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화이자 백신이 2월 초에 국내로 공급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먼저 들어오는 거는 화이자 백신이 맞습니다. 근데 아직 허가 신청이 접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 접수가 이달 안에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 한 60일 정도는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화이자 백신은 빠르면 3월 초중순 정도의 접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월 4일 날 품목 허가 신청이 접수가 됐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상대로 2월 말쯤에는 시약처 심사뿐만 아니라 국가 출하 승인도 완료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먼저 접종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식약처의 심사가 나와 있는 만큼 국내 백신 접종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내외 초저온 유통을 위한 콜드 체인을 준비해야 하죠. 유통 과정에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당연히 그 영하 70도 이상의 초저온 보관 유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는 보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다. 그리고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5회 접종분이 한 바이알에 들어 있고요. 그리고 냉장에서 5일, 상온에서 2시간 정도 보관이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녹이게 되면 적어도 5일 이내에는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통 과정뿐만 아니라 실제로 접종하는 과정에서도 온도 유지가 굉장히 필요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화이자 백신 같이 국가 접종센터에서 접종을 해야 되는 백신의 경우에는 예약제로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밖에 접종 단계에서도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 접종한다면 오히려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일 대책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시죠.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 접종센터를 통한 백신 접종은 콜드체인 문제 때문에 예약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 네. 접종자나 아니면 백신 관리 문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더불어서 말씀하신 접종기간 내에서의 어떤 전파 우려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접종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약제로 운영을 하면 많은 도움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콜드체인 문제가 조금 문제가 덜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가능하면 일단은 예약제를 통해서 접종을 하면서 접종자 쏠림 현상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약제로 진행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접종 속도에 영향을 줄 걸로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크게 영향을 안 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보건당국에서 공급되는 백신 공급 물량 대비 접종 대상자의 수나 분포 등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이 예약제로 운영했을 때 어느 정도 백신 접종 속도에 영향을 줄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백신을 접종할 때 예약제를 도입하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완치자의 기존 항체가 막지 못했다 이런 해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추가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요? 네, 우리 정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일부 연구 결과가 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완치자 항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실험들이 그렇게 어려운 실험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소요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보건당국이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빨리 연구를 진행을 해서 결과도 빨리 도출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의지를 갖고 얼른 진행을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만일 변이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항체, 특히 중화항체 효능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앞으로 방역 대책이나 치료제 개발, 나아가서 백신도 마찬가지고요. 이 코로나19 대응에는 당연히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도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카페와 헬스장이 붐비면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시민 스스로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배한 지난 1년 동안 체육시설은 문을 닫고 격렬한 그룹 운동도 즐길 수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는 법이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온택트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운동기구가 가득 들어찬 헬스클럽을 빼곡히 채운 사람들. 하지만 코로나19가 덮친 지난 1년, 텅 빈 풍경이 더 익숙했습니다. 외출이 꺼려지는 임신부 류지향 씨 집엔 매주 트레이너가 찾아옵니다. 순산하려면 운동은 필수인데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될까 두렵습니다. 맞춤형 지도로 꾸준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출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기 낮잠 시간이나 수유 시간 이런 거를 좀 고려해 주셔가지고 좀 편하게 운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유진님 지금 자세 그대로 유지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꼭 얼굴을 맞대야 하는 건 아닙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만 켜두면 거실에서든 방에서든 원하는 곳에서 트레이너와 만날 수 있습니다.
비대면 피트니스입니다. 본인이 좀 편한 장소에서 회원님들이 하는 거가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본인만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충분히 자기가 이제 자신감 있게 운동을 또 할 수도 있고. 한때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을 일으켰던 줌바 댄스 역시 비대면을 통해 우려를 지웠습니다. 강사의 열정은 신나는 음악을 타고 안방으로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실내 자전거에 올라타고 터치스크린에서 강사를 고릅니다. 페달을 밟으면서 격렬한 동작을 따라하면 거실은 스피닝짐으로 탈바꿈합니다. 아무래도 활동량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이렇게 강사분하고 타다 보니까 운동 효과도 업이 되고 땀도 많이 나요. 엄청 힘들어요. 구령과 함께 어린이들이 주먹을 힘차고 빠르게 내지릅니다. 빈번한 집합금지 명령은 태권도 수업도 화면 속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운동은 층간소음을 고려해서 최대한 뛰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나가서 뛰놀 곳이 마땅치 않은 아이들. 그게 안쓰러운 학부모들에게도 가뭄의 단비 같은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바깥 활동도 못하고 굉장히 움츠러들어 있고 힘들거든요. 사범님들에 의해서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집콕이 일상이 되고 함께 즐기는 운동은 사치가 돼버린 코로나 시대. 얼굴을 마주보고 땀방울을 섞는 대신 화면 너머로 서로를 북돋우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3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3차 지원금은 지난해 1, 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한 사람에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지원 목표 인원은 5만 명으로 노동부는 신청자 수가 예산 한도를 넘을 경우 연소득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뒤 다음 달 말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은행들이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축소하거나 마이너스 통장 신규 신청을 중단하는 등 신용대출을 줄이는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비투 등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해 연초 신용대출 관리 강화에 나선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카카오뱅크는 고신용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상품의 최대 한도를 기존 1억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수협은행은 SH 더드림 신용대출 상품 중 마이너스 통장 신규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앞서 신한은행도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4개 상품의 최고 한도를 5천만 원씩 줄였습니다. 농민들은 요즘 같은 농한기에 영농교육을 받고 농번기가 되면 요긴하게 쓰는데요. 코로나는 영농교육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비대면 영농교육 현장을 김범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로 논농사를 짓는 마을입니다. 일이 없는 겨울철에 이장이 마을 회관을 찾았습니다. 컴퓨터로 화상 교육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이 시작됐거든요. 한 3번 정도는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오히려 시간 절약도 되고 참 좋습니다. 농한기에 진행되는 갖가지 영농교육. 예년 같으면 강당에 모여 함께 교육을 받았겠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줌과 유튜브, 네이버 밴드 등을 활용해 실시간과 녹화 영상, 서면 교육 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제 준수 사항과 저탄소 농업 기술 등을 담은 자료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배포됐습니다. 영농교육 잘 받으시고 올해 농사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농사 대박 나시고. 측정이 필요한 교육 등 비대면으로는 한계가 있는 경우는 직접 현장을 찾아 맞춤형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바깥 온도하고 안 온도하고 온도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결로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결로가 많이 발생되면 이제 잿빛곰팡이병도 많이 생기고. 교육은 영농기술과 농촌자원, 농업경영 등 크게 3가지로 편성됐습니다. 스마트팜과 고품질 전남쌀 생산 등 미래 지속 가능한 기술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농업도 단순히 농업만은 문제가 아니라 융복합 사회로 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맞춰서 발전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영농 교육도 하고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새 농업인 실용교육은 모두 2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3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정밀 지상 관측용 차세대 중형 위성 1호가 오는 3월 우주로 발사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 중형 위성 1호를 오는 3월 20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성은 현지 시각 24일 발사장에 도착하며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 전까지 상태 점검과 연료 주입 등 준비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500kg급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1호는 국토와 자원관리, 재해, 재난 대응 등을 위한 정밀 지상 관측 영상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6월 이후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갑니다.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개발과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본격적인 집단소송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 집단소송에 400여 명이 우선 참여합니다. 소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은 우선 신청을 마감하고 추가 모집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등으로부터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해 인공지능 채팅 로봇 이루다 등을 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궁금한데요.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에도 역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주목받은 연구 결과들이 속속 등장을 했습니다. 네. 먼저 이 코로나19 감염자의 59%는 이 무증상 감염자로부터 전파됐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바이러스의 잠복 기간과 전염 가능 기간, 또 이 무증상 감염자 비율 등을 모두 고려해서 추정해낸 결과입니다. 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감염 후에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자에 의한 전파가 전체 감염의 24% 정도를 차지를 했고요. 예. 또 이 아직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바이러스는 옮길 수 있는 잠복기 감염자에 의한 전파가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합하면 이 무증상자와의 접촉에 의한 감염이 전체의 59%에 달하는 거죠. 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 유증상자를,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격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증상이 없는 사람에 의한 전염을 줄이는 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손 씻기라든가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와 같은 이런 기본적인 개인 방역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이 20%를 넘는 상황이잖아요. 네.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에 더욱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자, 또 코로나19와 관련한 연구 결과가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을 했다가 이 완치가 되어서 퇴원한 사람 가운데 이 3명 중 1명은 5개월 안에 다시 입원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대부분 코로나19로 심각한 후유증을 앓거나 원래 있던 이 기저질환이 악화했기 때문인데요. 이 영국의 연구팀이 코로나19 1차 유행 당시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4만 7천여 명을 조사를 해봤더니 29.4%는 140일 안에 다시 입원을 했고요. 이 가운데 12.3% 그러니까 8명 중에 1명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코로나19 중증을 겪은 환자들의 경우는 완치 후에도 이 심장질환이라든가 당뇨 또 간이나 신장 등의 질환을 심각하게 앓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연구팀은 이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의 한 30% 정도가 재입원을 한다면서 이런 수치가 너무 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또 이를 바탕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실질적으로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네. 그만큼 이 퇴원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완치된 다음에도 후유증으로 고생할 수 있다니까 네. 정말 지독한 바이러스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더 네. 조심해야겠는데요. 자, 세계 각국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는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예. 벌써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이 한 23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도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접종 속도가 좀 더딘 상황인데요. 영국의 경우에는 인구 100명당 접종률이 8% 정도인데 이 수치만으로도 유럽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영국 정부는 이번 주부터 이 접종 대상을 더 늘려서 다음 달 중순까지는 1,400명 정도가 이 백신을 맞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유럽에서도 이 접종 속도가 더딘 편에 속하는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2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접종률이 1%를 조금 웃도는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차츰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들보다는 크게 느린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도 이 마찬가지로 좀 더딘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서 특히 뉴욕시 같은 경우는 백신 물량이 부족해서 접종을 중단하기도 했고요. 또 일부 다른 주에서도 공급받기로 했던 백신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아서 이 접종이 줄줄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주지사들의 항의가 잇따르기도 했는데 저희처럼 미국과 유럽 등 각국에서는 백신 접종의 이 속도를 끌어올려야 하는 문제 등이 남아 있고요.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올해 들어 이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저희가 이 코너뿐만 아니라 이 사이언스 투데이를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폭설에 관한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 기상청이 분석을 해봤더니 올해 1월 18일까지 눈이 온 날이 7.2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1973년에 기상 관측 이후로 최다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평년보다 3.1일 정도 더 많았다고 합니다. 올해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것은 이 북극의 온난화로 제트 기류가 약해지면서 이 찬 공기가 중위도 부근까지 남하하기도 했고요. 또 여기다가 열대 태평양 부근에서 라니냐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 영향을 준 건데요. 특히 올해는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기상 이변이 속출을 했습니다. 이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에는 눈이 내려서 쌓이기도 했고요.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지역에서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이 아주 이례적인 기상 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막에 눈이 쌓인 걸 보고서 신기하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그냥 두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2위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1위 소식은 뭔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기후변화, 이상기후 현상이 잇따라 나타나는 가운데 또 의미를 더했던 것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에 이 정책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복귀하기 위한 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한마디로 이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 이런 뜻의 이 국제사회의 약속입니다. 모두 195개국이 참여를 했는데 미국은 지난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유일한 이 기후협약 탈퇴 국가가 됐었죠. 이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후협약에 다시 돌아가겠다 이렇게 밝혀왔는데 취임 후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서명을 하면서 물론 트럼프 지우기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이와 동시에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한다는 그런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의 어떤 책임감 있는 역할을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번 파리 기후변화 협약 재가입을 기점으로 전 세계가 다 같이 이 기후변화를 막는 움직임에 적극 나서야겠습니다.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 아세안의 공동 발전을 위해 포용적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 장관은 한 아세안 디지털 장관 회의에 참석해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10개 나라와 디지털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 장관은 화상으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의 5G 상용화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5G 대화 협의체 운영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하고 포용성 있는 한 아세안 디지털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1차 한 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 공동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잠을 깊게 자는 동안 뇌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이른바 청소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연구팀은 수면 상황에서 초파리의 뇌 활동과 행동을 관찰한 결과 깊은 수면이 노폐물을 제거하는 청소 작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노폐물 제거 작용이 깨어있을 때와 잠잘 때 모두 일어날 수 있지만 깊은 수면 중에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뇌 건강 유지나 퇴행성 신경질환 예방에 있어 중요한 기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개발에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억 원의 상금을 내걸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최상의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한 상금으로 1억 달러 기부를 추진 중이라며 세부 내용은 다음 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탄소 포집 기술이 기후변화 억제에 기여하지만 아직 진척이 별로 없는 부분이라며 국제에너지기구도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의 확산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가 개발한 항체 치료제가 코로나19 감염을 80%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릴리 측이 밝혔습니다. 항체 치료제 밤라니비맙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요양원 거주자에게 예방 목적으로 투여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릴리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 결과대로라면 항체 치료제가 증상 악화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 백신처럼 코로나19 감염을 막는 예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백신 보완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다만 이번 결과는 아직 예비 단계로 동료 평가를 받기 전이라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흔히 머리가 나쁜 사람을 새 머리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새는 의외로 영리하고 공감 능력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새들의 놀라운 지능에 대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흔히 머리가 나쁜 사람을 새의 머리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게 새들은 영리하고 공감 능력도 있다고 합니다. 영국 브리스톨 대학의 조 에드가 교수는 병아리들에게 강한 바람을 쐈습니다. 병아리들의 깃털이 구겨지자 엄마 닭의 심장 박동수가 높아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증상인 안구 온도가 떨어졌는데요. 닭도 감정적으로 공감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죠. 감정과 공감 능력이 있는 닭은 다른 닭을 속이거나 돕기 위해 소통의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닭은 최소 24가지의 울음소리로 서로 소통을 하는데 먹이의 위치나 적이 오고 있다는 신호 등을 알릴 수 있죠. 닭을 잡아먹는 포식자를 발견하는 수탉은 경고음을 내는데 주변에 수탉만 있을 경우엔 경고음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수탉이 라이벌이기 때문에 잡아먹히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기 때문이죠. 또 수컷닭은 암컷을 유인할 먹이가 없더라도 먹이를 찾는 것처럼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암컷에게 구애할 때는 근처에 경쟁자가 있으면 들키지 않게 평소보다 훨씬 작게 울죠. 뭔가를 잊어버리거나 자주 깜빡할 때 까마귀 고기 먹었냐?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실제로도 까마귀는 기억력이 좋지 않을까요? 까마귀 5마리에게 돌멩이를 넣으면 먹이가 들어있는 상자가 열리는 과정을 훈련시켰는데요. 까마귀들에게 상자가 열릴 수 있는 돌멩이와 열리지 못하는 다른 도구를 섞어줬음에도 까마귀들은 돌멩이를 선택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볼 수 있었던 까마귀의 진정한 놀라운 모습은 자기 제어 능력이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많은 양의 먹이를 얻기 위해 눈앞에 떨어져 있는 적은 양의 먹이를 포기하고 17시간 동안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더 큰 보상을 위한 통제 능력과 기억력은 침팬치 같은 유인왕에게만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실험을 통해 영장류 동물과 견줄 만한 뛰어난 인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또 다른 동물의 배설물을 미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굴파기 올빼미가 그러한데요. 굴파기 올빼미는 이름처럼 땅에 굴을 파서 둥지로 사용합니다. 둥지에 말이나 개, 고양이 같은 포유류의 배설물을 가져다 놓는데요. 예전에는 포식자로부터 알이나 새끼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여겼지만 지난 2004년 미국 플로리다대 더글러스 레비 박사는 굴파기 올빼미가 다른 동물의 배설물을 먹고 사는 곤충을 유인하기 위해 동물의 배설물을 둥지 앞에 뿌려놓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죠. 그러니까 쇠똥구리 같이 다른 동물의 배설물을 먹고 사는 곤충을 유인하기 위한 도구였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낚시꾼처럼 미끼를 이용해 사냥하는 새도 있습니다. 바로 검은 댕기 해오라기인데요. 먹이를 잡기 위해 물 위에 나뭇잎이나 곤충을 미끼로 던져놓고 물고기가 다가오면 잽싸게 낚아채서 먹이를 먹습니다. 단순히 물고기를 쫓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는 물가에 삐져나온 적당한 높이의 나뭇가지 끝에 자리를 잡고 잠복을 시작합니다. 나뭇가지 끝에 자리를 잡고 잠복하는 이유는 물고기가 지닌 시야각과 관련이 깊은데요. 물고기의 눈은 약 270도의 시야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해서 사냥하려면 위태롭게 나뭇가지 위에 매달리거나 바위 위에서 포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숫자를 셀 수 있고 숫자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새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입니다.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은 비둘기를 통해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비둘기에게 각 숫자를 의미하는 동그라미, 네모, 삼각형 등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훈련을 시켰고 비둘기는 그림을 부리로 쪼면서 숫자를 인지해 나갔습니다. 1년간 훈련이 진행되자 비둘기들은 숫자를 9까지 인지했는데요. 이 같은 실험 방법은 1990년대 원숭이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숫자를 인지할 수 있는 동물은 지금까지 영장류밖에 없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실험을 통해 비둘기가 영장류와 비슷한 인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죠. 오늘 궁금한 S에서는 놀라운 새들의 지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감 능력은 물론 인지 능력까지 뛰어난 이 새. 이제는 새들이 머리가 나쁘다는 오해에서 벗어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안정세로 접어들었지만 현재 확진자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완화로 사람들의 활동이 늘어나면 언제든지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는데요. 네, 주말에도 개인 간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